GTX A 노선 개통을 했습니다. 가격의 반응들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요,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들은 얼마 전에 GTX A 노선 28일이죠. 일부 노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파주와 서울역까지 거의 20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GTX A 노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GTX A 노선이 지금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GTX로서 가격의 반응들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울역까지는 빠르지만요, GTX A의 핵심은 어디냐? 삼성역이거든요. 이 삼성역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쪽 GTX A 노선 이제 만들어졌고 북쪽 GTX A 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개통을 하는 이유는요,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강남입니다. 일자리와의 연계성입니다. 아직 이게 안 됐거든요. 요것들이 되었을 때 GTX A 노선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GTX A 노선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들은 가장 멀리 있는 지역들이에요. 동탄이 수혜를 많이 본 데가 GTX A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 일산 이런 데가 수혜 지역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GTX A 노선이 완벽하게 개통이 되었을 때는 아마도 이 입지를 판단하는 가치들이 조금은 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구리 별내선이 이제 개통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구리 이제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개통 전에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관심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아니 잠실까지 뭐 20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리 지역도 있고, 완전히 이제 구리는 서울의 생활권으로 확 이제 진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눈여겨봐야 된다. 구리의 입지 엄청 좋거든요. 구축인데도 대장이 구축이에요. 한강 보이는 장자마을이라고. 거기도 구축이 막 30평대가 10억이 넘어요.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리는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은 이 노선이 실수요를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보고 아 여기도 살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면요, 수요가 몰리겠죠. 철도가 개통이 되었으니까. GTX A 노선도 그런 입지적 상상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입지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 입지가 좋은 데를 골라야 돼요. 근데 입지가 좋은 데는 비쌉니다.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곳, 일자리와 연결이 잘 되는 지역하고 연결이 잘 되는 노선과 그 노선에 연계된 지역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다 괜찮죠. 일자리랑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A 노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C 노선, 그 다음에 B 노선이 좋습니다. 예, B 노선만 강남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좋죠. 근데 강남하고 연결되는 경기도의 노선 중에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신분당선, 분당선이 있죠. 그럼 앞으로 여의도랑 연결이 되는 지역 중에서 좋은 노선이 뭐가 있나요? 신안산선. 지금 신안산선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 노선들을 잘 상상을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이런 GTX 노선들이 이제 지금 수요도 동탄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수요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이 진짜 삼성역이 되면 될 수 있는가? 신분당선이요, 처음에 개통했을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분당선 사람들 이용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강남하고 연결되고 지금 일자리 판교랑도 연결되고 일자리를 크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해보고 그 수요들이 거기에 이제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입지에 대해서 좋은 데를 갈 수 없다면은 좋은 데에 붙어있는 진보하는 지역과 연계된 지역들을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번 주에 그
레미안 송도역 센트럴폴 1, 2블럭이 이제 본격적인 청약에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입지는 상상을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송도역 역세권 개발이 아니 송도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내가 아는 송도랑 다른데 맞습니다. 다른 송도입니다. 구송도입니다. 옥년동이라서 여기가 동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그 블록 3블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분양을 했고요. 예,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블록하고 2블록 요 1, 2블록이 이제 청약을 시작하는데 아니 여기 뭐가 좋냐? 지금 도시가 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도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죠. 아 변한데 너무 구석진 거 아니냐? 송도는 진짜 송도는 여기 있는데 이 옥년동 쪽 위쪽은 그렇게 안 좋지 않느냐? 상상력을 입지에 대해서 발휘를 해보면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송도역은요 지금 분당선이 있잖아요. 아 분당선 누가 이용해? 분당선 이용 안 해. 왜냐하면 여기서 2시간 반 걸리는데 송도역에서 분당까지 누가 이걸 이용해? 안 하지. 맞습니다. 그까지 이용하면 바보입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도역에 이제는 월판선, 경강선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경강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급행열의 열차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송도역으로 갔다가 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송도역 갔다가 여기 시흥시청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코스입니다. 급행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냐? 그냥 인도권입니다. 인도권에 갑니다. 여기로. 그리고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 판교입니다. 판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판교까지 지금은 2시간 반, 많게는 3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 이제 잘못 만나면 교통 체증이 뭐 조금 심각하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강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급행이고 4코스만에 갑니다. 30분밖에 안 걸려요.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상상을. GTX A 노선도 나중에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삼성하고 연결이 되면요. 여기도 월판선이 만약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이 준공되는 부분들이 아마 송도역 센트리폴 1, 2가 이제 청약을 하고 이걸 지은 다음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은 분명히 여기에 입주를 한 3, 4년 정도를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에 대한 상상력을 하면서 좀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격에 대한 상상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고양 창릉의 공사비가 40% 급등을 했다.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빨간불이네. 맞습니다. 아마 고양 창릉도 이제 분양가가 올라서 사전 청약 무더기 포기하고 인천 계양도 마찬가지로 그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앞으로 3기 신도시 공사비는 많이 올라가지고 분양을 할 겁니다. 공공 분양의 공사비도 30% 올라서 분양가 오르면은 본청약 포기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격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공공도 올리는데 민간은 내려갈까 올라갈까를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로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해가지고 2020년 5월 6일 날 이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요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요때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조기 공급을 위해서 청약 2년 전에 물량에 대해서 사전 청약 신청을 하고 뭐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100% 당첨. 그리고 적용 방안 해가지고 뭐 사전 청약을 중간에 넣었죠. 주택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 청약하고 주택 사업 승인을 한다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전 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계략 등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은
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상 분양가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별표 치고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 근데 이 본청약은요.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당연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은 안 나옵니다. 이때 분명히 3억이라고 했는데 3억 안 나옵니다. 공공에서 나오는 것도 3억 안 나오고 4억 안 나옵니다. 최소한 5, 6억이 돼야 됩니다.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상상할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질까? 건설비가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건설 업자들이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나는 이거를 100원에 지었는데 이거 70원에 팔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나옵니다. 4년 청약이 공공에서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올리는 와중인데 미래에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당장 2025년도를 볼게요. 2025년도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로 에너지를 하면은 이용하는 사람의 주거 비용들은 줄어들지만요. 건설 비용들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025년도부터. 그리고 이것만 의무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모든 주택,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1등급 수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1등급 수준으로. 요것도 연내라고 2025년도 연내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하면요. 두껍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도 의무화시켜서 1등급의 수준으로 적용을 시켜서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요. 분명히 공사비는 더 올라갈 겁니다. 과연 나중에 나오는 신축들이 점점 더 싸질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 상상할 게 가격이 내려갈까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걸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6억을 어떻게 구해요? 초유의 사태 날벼락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사비가 치솟아서 수도권에 공급이 빨간불이 일어났고 공사비가 4년 만에 30% 급등했고 그중에서 인건비와 공사 기간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건비도 문제죠. 인건비를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보면요. 작업 반장도 2023년 2년 전 대비해가지고 19만 원에서 이게 1년에 2번 올리거든요. 20만 9천 원, 지금 19만 7천 원, 21만 원 전부 다 올랐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제 인건비들이 건설업 관련 인건비들이.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공사 기간에 대한 영향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이게 공사 기간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18년 7월 달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300인이 이상이 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근로시간들을 줄였습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줄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는 공사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시간이 돈이거든요.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 그 다음에 공사 기간, 그 다음에 이미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도 의무화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의무화되고 이렇게 되고 공기도 늘어나고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제목이 6억을 어떻게 구해요? 초유의 사태 날벼락. 이게 성남에 이제 정비 사업에서 일어난 건데 132%에 달하는 비례율이 78%로 하락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78% 68%가 뭔 상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권리 가액을 구하거든요. 권리 가액을.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가 있으면요.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한 6억이다. 근데 권리 가액이 우리가 이제 산정된 가액이죠. 권리 가액이
감정가랑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권리가액이거든요. 내가 지금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빌라가 3억짜리예요. 근데 3억짜리인데 비례율을 132%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3억의 132%에 해당되는 권리가액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요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조합원 분양가 예를 들어 6억이에요. 근데 감정가가 4억 8천이에요. 그러면 비례율이 만약에 100%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권리가액이 4억 8천이 나와요. 4억 8천이. 그리고 권리가액이 지금 여기 그 신문에서는 132%였다고 했는데 132%면요. 감정가액이 4억 8천이면은 권리가액이 6억 3천이 나오는 거예요. 6억 3천. 근데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갔죠. 분양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비례율이 78%가 된 거예요. 78%가 되니까는 내 권리가액이 원래 4억 8천이었던 게 3억 7천으로 빠진 거예요. 3억 7천으로 빠졌으니까 지금 권리가액은 이 감정가와 비례율을 곱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을 빼버리면은 추가 분담금이 나오니까 78%면은 비례율이 78%면은 2억 2천이 나오는 거고 아까 신문에 나온 것처럼 132%가 되면은 내가 3,3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는 상황인데 돈을 78%로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가격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는데 그래서 비례율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비례율을 이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분양가 그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뭐 이제 감정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뭐 고려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비례율이 내려간 원인들이 뭘까요? 원인들이 뭘까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올라서 그래요. 공사비가 단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진 거죠. 비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여기서는 원래는 1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5억 7천 수준으로 추가 분담금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집값은요. 우리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선업체가 아닙니다. 공공에서 택지 조성을 해서 사전 청약으로 싸게 했다는 것들도 집값이 가격들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하물며 민간에서는 이것들을 자원봉사를 공공이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봉사를 하지만은 민간은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도 봉사기관이지만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계속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올려야 됩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건비, 공사비, 그 다음에 층간소음, 그 다음 환경 제로 에너지에 대한 의무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집값에 대한 인플레이션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값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잘못된 상상입니다. 10년 뒤가 되면요.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떨어지는 시기들은 늘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집니다. 근데 집값은 또 오르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 집값은 하방 경직성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구나.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게 집값의 가격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그 가격의 상수가 뭐냐, 그 인플레이션의 상수가 뭐냐, 그게 통화량의 팽창이고 돈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상상력을 좀 변환을 좀 시키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획을 하는 상상력.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산이 커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가치 교환을 통해서 자산이 커지는 겁니다. 가치 교환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 교환이 있으려면요, 물건의 가치에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등락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집을 사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현금을요, 움직이는 자산으로 가치 교환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움직이지 않는 50평의 전세를 가는 것보다 현금으로 움직이는 30평대의 같은 가격에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광교의 자이언앤 힐스테이트라는 일반 아파트의 대장이 있잖아요. 중흥 S클래스는 주상복합이니까 거기에 9억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대형 평수에. 근데 광교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여기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인동선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호재가 있는 20평대가 9억의 전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좋은 데를 사는 것보다 가치 교환이 움직이는 데로 가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움직이는 자산의 가치 교환을 할 때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치 교환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떨어지기도 하는데 가치 교환의 핵심은요,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데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 부자의 순서들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는 우상향을 하는 건데 우리는 떨어졌을 때를 주목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지만요, 위험 없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위험을 노출시켜서 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면역력들을 내가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체력들을 키워놓고 이 가치 교환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가는 것들이 자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을요, 못 모으는 사람은요, 과거만 회상을 합니다. 그때 살 걸. 나 그때 실패했으니까 안 될 걸. 근데 부자들은요, 자산가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산을 잘 못 모으는 사람은요, 내가 받을 혜택에 대해서만 논합니다. 그런데 자산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요, 가치에 대해서 논합니다. 가치 교환과 미래 가치가 어떨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가치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에 대한 가치도 잘 파악하고 내 형평과 내 캐파에 대한 가치들도 잘 파악해야지 좋은 방향성으로 부동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게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무주택으로 평생을 산다는 거,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요, 현금을 가치 교환을 하지 않는 가장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상상력 있게 가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입지에 대한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올바른 상상력. 이게 가격을 미래를 보면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못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시기와 올라가는 시기는 공존하지만요, 결국은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가치 교환에 대한 상상력들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돈을 못 법니다. 현금이 보유는 돼야 됩니다. 저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으로만 세상의 자산의 가치에 참여하는 것들은 무모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난 이거 돈 열심히 또 돈 벌어가지고 자산 벌어서 키워야지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늙고 병들고 있을 때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우리의 노동력들이 있나요?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데 방향으로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땀의 가치 소중합니다. 저도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땀 흘리는 육체의 노동에서만 우리의 가치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증식은요, 방향의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자산을 힘들게 모으는 사람은요, 노동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중산층은요, 지적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자산을 키우거나 권력을 키우는 사람은요, 자원과 권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면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죠. 사기꾼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 자산을 키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는 거. 자산이 부족한 사람은 오로지 노동으로만 돈을 법니다. 아니 나는 월급쟁인데 노동으로 돈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있어서 다른 생산 공장들을 내 옆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움직이는 자산들을 가지는 겁니다. 생산 공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나중에 내가 병이 나더라도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은 지적 능력을 통해서 돈을 봅니다. 대부분들이 지적 능력을 통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도 그냥 돈을 모아서 PIR처럼 13년, 14년 동안 돈을 모아서 돈을 투여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